신대입니다. 제가 발제한 거는 현대제국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신제국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설명은 좀 생략하고 빨리빨리 핵심으로만 넘어가겠습니다. 기원과 특성이라고 하고요. 이 문제의식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 경제학적 접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읽어나가면서 하겠습니다. 현대제국주의의 신제국주의의 성격을 먼저 보면, 신제국주의는 현대 경제의 세계화 그리고 금융화, 이 두 가지 특징은 세계화와 금융화의 조건하에서 독점 자본주의의 특수한 역사적 발전 단계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이제 이 주는 밑에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제가 만든 개념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구분되는 단계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된 게 뭐냐면은 1, 2차 대전을 전후로 해서 독점 자본주의 다른데, 그 이전에 이미 이제 20세기 초에 레닌이 독점 자본주의 단계를 설정하죠. 그 이전에 이 독점 자본주의 단계가 사적 독점 자본주의, 그다음에 국가 독점 자본주의, 그리고 지금 현대 제가 보는 건 1970년대, 보통 학자들은 80년대, 9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제가 쓰는 거는 국제 금융 독점 자본주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건 다 독점 자본주의 성격을 갖지만 각각의 특성이 나누는 세 가지 그 사고체죠. 그러면은 신제국주의 시대,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고체로는 국제 금융 독점 자본주의의 시발점을 어디로 볼 거냐. 이게 이제 학계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2차 대전 직후, 그다음에 70년대 초반, 그다음에 90년대 전반 내지는 후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근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제 말만 할게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신제국주의 기점이 왜 중요하냐면, 신제국주의 성격을 규정하는 요소가 시발에서부터 나온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제국주의 성격에 의해서 그 시점을 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양가적이요. 그래서 신제국주의의 그런 성격을 뭘로 보느냐라는 점을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신제국주의의 성격은 제가 보는 거는 이걸 의제자본주의로 본다. 의제자본주의라는 말도 생소하겠지만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막스가 쓴 용어예요. 그래서 그 막스가 의제자본을 어떻게 썼냐는 거기 이제 제가 그 인용을 달았으니까 그거는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 핵심은 뭐냐면 원래 자본이라는 것은 가치를 갖는 거거든요. 상품으로서 가치를 갖는데, 이 의제 자본, 가짜 자본, 가공 자본이라는 거는 그 투하된 노동 가치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라 그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이자율과 상관관계로 해서 가치를 가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얘는 그 막스의 그 얘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거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상가의 가격을 정할 때 임대료가 얼마 나오냐로 정해요. 그 상가가 이 건물이 얼마 들어갔고 땅이 얼마자로 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임대료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임대료 수입이 이자율과 비례해서 그 수입을 은행에 저축했을 때 얼마의 원금을 저축해야지 그 이자율을 받느냐는 형태로 그 상가가 결정되고, 이게 다 가공자본이라고, 가상자본, 의제자본,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의제자본이라고. 그러면 이게 왜 현대 제국주의의 의제자본주의 성격을 갖느냐 하면, 현대 제국주의가 달러가 태환 정지를 시키는 1971년부터 의제자본화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근본위제였다가 근본위제가 파탄 나면서 그래도 그 근본위제적 근간을 흔들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환율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화폐 가치가 안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러를 1온스에 35달러에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의 화폐를 이 달러에 고정시키는 형태를 취했어요. 71년까지. 그런데 이게 71년에 파괴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달러를 발행할 때 금을 담보로 해서 달러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단기 국채, 1년 미만의 단기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그만큼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국채가 뭐냐? 의제 자본 중에서 크게 아까 내가 이제 부동산 예를 들었지만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의제 자본에 주식, 사채, 여기에서 사채를 회사채뿐만 아니라 국채, 채권, 그 다음에 부동산이에요.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가장 큰 의제 자본인데, 그 중에서 채권 시장이 제일 커요. 부동산 시장도 크다지만 채권 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이 미국의 국채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화폐의 성격은 의제 자본적 성격을 갖는 거예요. 이 화폐 자체가. 그러니까 금을 담보로 했을 때는
금하니까 이미 고유의 자기 가치를 갖지만 따라서 이 현대 자본주의는 71년서부터 이 화폐 조절 자체가 의제 화폐 형태를 띠면서 의제 자본주의 성격을 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성격을 띠냐면 막스의 그 예문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밑에 부분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의제 자본화 되면서 그 밑에 보면 그 소유권을 구매한 사람에게 그거 말고 그 이리하여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리하여 자본이 자기의 현실적인 가치 증식 과정과 맺고 있는 모든 관련을 그 최후의 흔적까지 없어지고 자본은 이제 자기 자신의 힘에 저절로 증식되는 관념이 확고하게 된다. 의제의 자본이 형성되는 바로 이렇게 자기의 물질적 토대로부터 독립해 나가는 성격을 갖는 거죠. 따라서 현대 제국주의는 이런 의제 화폐에 기초한 제국주의가 됨으로써 금융화가 급속하게 되고 실물과 괴리되는 금융화가 급속하게 되고 이 금융화의 기초에서 국제 분업 체계, 가치 사슬이 맺어지는 거죠. 따라서 시발은 1971년으로 의제자본주의 신제국주의 시초를 놓고 이 구축이 완성되는 게 저는 이제 1999년 그 금산분리법이 미국의 금산분리법이 폐지되면서 완료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의제 자본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보통 다른 자본은 이걸 왜 의제를 굳이 뽑아서 하느냐는 뭐냐면 특징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 등가 교환의 원칙이 구조적으로 파괴된다는 거예요. 의제 자본이라는 거 한 달러라는 게 이게 가치가 없는 건데 가짜 가치인데 달러를 두고 실질 노동 가치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인 달러와 상품인 다른 이제 뭐 원유나 이런 걸 교환되는데 달러는 가치가 없는 거죠. 가치가 있는 상품과 교환됨으로써 체계적으로 막스가 자본론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등가교환의 원칙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의제자본주의의 특징이죠. 이렇게 되면서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나타나냐면 그동안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 과정의 노동력의 교환도 등가 교환이거든요. 노동력 가치를 원리는 그래요. 사실은 안 그렇지만 현실은 안 그렇지만 정당한 노동력의 가치를 주고 계약을 맺고 등가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그 생산 과정에서. 하지만 이 의제자본주의에서는 이 생산 과정에서 착취와 더불어 그 금융 지배와 가치 사슬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구조적인 특징을 통해서 약탈적 체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생산 과정에서의 노동력 착취가 아닌 생산 외적인 약탈 체계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그 체계 위에. 이게 이제 가장 큰 의제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의제자본주의라 그러면 하늘에 붕 뜬 거냐? 그게 아니라 의제자본주의라는 거는 그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 그걸 밀고 나가고 수행했던 그 주체가 국제금융 독점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그러면 이 국제금융 독점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신제국주의 기반인 국제금융 독점 자본의 형성은 유로 커런시라고 그래가지고 런던에 이제 유로 커런시 개념은 뭐냐면 달러를 찍으면 원래 그 달러를 거래되는 거는 한국 원화를 예를 들게요. 한국 원화가 거래되기 위해서는 그 강제 집행가 되는 한국에서만 통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한국 외로 나가서 거래를 돼요. 자기들끼리만. 이거를 유로 커런시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 원화뿐만 아니라 위안화도 다 그런데 그중에 달러가 이제 이런 유로 커런시로 자기 이제 구조적 힘을 갖게 되면 그 시발은 1920년대 소련이 이제 사회주의로 되면서 소련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소련에서 그 런던에 모스크바 은행을 짓고 거기에 자기 이제 그 거래 금융 달러를 예치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50년대 들으면서 미소 냉전이 격화되면서 소련의 자산을 미국의 이제 달러 자산을 이제 예치했는데 그걸 압수할 염려가 있어서 그 기존에 있던 런던은행에 다 이제 예치를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그 런던은행은 그걸 가지고 대출 행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그냥 발전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독일이 이익을 많이 창출하면서 일본하고 이면서 달러가 들어오는데 이러한 것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오일 달러도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되면 이 유로 달러 시장이 독자성을 띌 정도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 특징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특징이 설명되는데 이 유로 달러 특징은 뭐냐면 각국의 금융 통제를 안 만든다는 게 있어요. 이 당시에까지만 해도 금융 자유가 안 됐기 때문에 브레튼 우주 체제는 통화 안정화를 통해서 금융의 이동을 제한하는 그 체제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로부터 분리돼서 그러니까 자본 그 자체의 자유로운 행위가 가능하게 돼요. 어떤 나라의 그 간섭도 안 받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50년대부터 활성화되는데, 그러면 브레튼 우주 체제는 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브레튼 우주 체제는 뭐냐면은 가장 큰 목적은 환율 안정이에요. 왜 환율 안정이냐? 환율이 안 돼서 투기가 막 이렇게 해서 그 1930년대 대광이 급하니까 말이 안 나는데 29년 대광이 났다 이러니까 금융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 안정을 지내는데, 환율 안정의 가장 큰 거는 고정 환율제요. 고정 환율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달러는 이론서에 35달러에 고정시키고 다른 나라들은 달러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그 통화가 금에 연동돼서 안정화시키는 거죠. 다 똑같이 되니까.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조그만 그 이자율 차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걸로 막 가면 이 고정 환율제가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금융 이동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고, 이 자본의 이동을 통제하게 됨으로써 얻는 효과는 뭐냐면 각 국가에서 독자적인 국가의 특수한 독자적인 금융 재정 정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한 나라에서 성립이 가능하게 돼요. 이 브루튼 우주 체제에서. 그래서 요 브루트 우주 체제를 저는 그래서 국가 독점 금융 체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로 시장이 형성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형성이 되면서 이 양당 간에 양립할 수 없는 체제가 50년대, 60년대에 성립이 되는 거고, 나중에 70년대 되면서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론 부분을 보면 처음에 사회주의권의 달러를 미국 이외에 예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생성된 유로 달러 시장은 서독동 무역자국의 달러를 유치하고, 이게 1차. 다음으로 미국,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확장되는 게 미국 은행과 다국적 기업에 적극 참여해야 돼요. 왜냐면은, 미국이 이자율을 통제를 해요. 그 이자율도 통제되고, 환율도 통제를 하고, 이렇게 통제를 하니까 이 자유로운 거를 찾아서 유로 시장으로 미국의 은행들이 지점을 유럽에다 막 내고,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들도 그 자금을 많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다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유로 시장에서 확대되면서 미국의 은행이 대거 또 유로 시장으로 막 가고, 미국 당국도 그 지지를 해주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확 달라지는 게 유로 달러의 획기적인 전환이 되는 건 뭐냐면 70년대 오일 쇼크로 인해서 산유국들이 엄청난 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달러를 산유국들은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노하우가 없어요. 그 막대한 달러가 런던 유로 달러 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체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때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는데, 그 전에는 단기 자금 형태로 돼서 장기 자금이 대출이 안 되는데, 유로 달러는 안정한 자금이에요. 원래 빨리 이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 달러들이 장기 대출 3년 이상 장기 대출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가 단위로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때 70년대 이때 제3세계로 달러가 엄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80년대 그 제3세계 나침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의 그 외환 위기에 이제 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외환 위기가 되니까 어떤 체계가 되냐면, 그 각각의 나라들이 외환 위기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달러 보유고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러 패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유로 시장의 거의 7, 80%는 이제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와 얼마 이렇게 이제 뭐 마르크와 얼마, 엔화 얼마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이제 약하고 달러가 80% 이상 이제 유로 달러 시장, 유로 커런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로 되면서 이게 이제 독자돼서 발달하면서 요때 형성된 자본이 국제 금융 독점 자본이 형성이 되고, 이 각각 국가에 연연하지 않는 거대한 몇몇 저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획기적인 금융시장의 변화를 있는 거는
1990년대인데 90년대 그 99년에 그 아까 말했던 금산분리법.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글래스 스티걸법인데 이게 3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이제 그 투기 자본을 억압하고 그러니까 은행 자본 예금을 예치한 자본은 투자를 못하게 했어요. 다른 기업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예금을 많이 예치한 금융 자본가가 예, 예. 5번 예, 예. 예, 저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이게 깨지면서 그 이제 상업은행에 있는 이 투자은행 쪽으로 대거 몰려오면서 파생금융 상품 시장이 형성이 돼요. 이 파생 상품 이 시장이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되냐면 10년 기준 미국 GDP의 41배나 되는 시장 규모를 가게 돼요. 2010년에 한 10년에서 20년 만에 이렇게 이제 크게 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2007년 금융위기 이제 원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로 달러 시장의 발전과 이 파생 금융 시장의 형성은 정치적 경제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거는 우리가 많이 알았던 권력은 국가에서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의미예요. 이때 국가라는 것은 국가 독점 자본인 거지. 그 다음에 시장이라는 거는 아까 지금까지 쭉 형성되었던 국제 금융 독점 자본인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갔다. 얘는 이제 하는 총재가 정부로부터는 독립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했지 못했다는 말을 얼마 전에 했죠. 그런 거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은행 자본은 다 국제 독점 자본주의 소유예요. 지금 현재 100% 거의 다. 그러니까 지분율로는 뭐 50%도 넘는 거죠. 7, 80% 있지만 그런 식으로 90년대 전 세계 중앙은행들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를 고르게 한번 들으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뭐냐? 불성에서 붕괴되고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자 금융 독점 자본은 일국 차원에서 제약을 완전히 넘어서서 국제 금융 독점 자본주로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계의 정치 경제를 다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2000년대 들어서. 그렇게 되고 이러한 그 주체는 몇몇 국제 독점 자본주죠. 그리고 그 미국 연준도 바로 여기에 이제 지배를 받는 거죠. 연준도 6개 이제 은행의 연합체인 사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 자본주의 세계 체제는 신제국주의라고 할 수 있고 신제국주의의 주체는 국제 금융 독점 자본주의고 그다음에 그 성격은 약탈적 성격을 갖는 의제 자본주의적 약탈 체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구체적인 양상과 특징은 없냐?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요거를 잘 설명한 게 있는데 번역된 건 없어요. 신국제주의의 특징과 모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중국 사람이 쓴 것 같은데 그 먼슬 리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징을 보면 5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그 설명은 읽어보시고요. 그냥 이제 거의 다 배우니까 요거만 할게요. 그래서 생산과 유통의 새로운 독점, 요 글로벌 가치 사슬을 말하는 거예요. 금융자본의 새로운 독점, 요거 지금 제가 말했던 그런 이제 유로 커런시하고 파생금융시장의 새로운 독점 나오고, 그다음 미 달러와 직접 세권의 독점. 이건 뭐냐면 미 달러라는 체제가 등가 교환의 지적 재산과도 등가 교환의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고 약탈적 체계를 하는 거예요. 달러 지배 체제와 그다음에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이게 다 국가 권력은 법률로 되는 거거든요. 가치의 교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복제하는 거는 가치가 0이잖아요. 근데도 법률로 직접재산으로 해서 그 약탈하고 나와요. 국제 과도 정치의 새로운 독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G7 같은 게 이게 예인 거고 이제 경제적 기반이 국제 금융 독점 자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제적 본질의 일반적 경향에서는 이러한 국제금융 독점 자본주의, 제 용어로는 의제 자본주의의 모순을 설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제 그래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생산 요소의 개인적, 국가적 소유, 집단적, 개인적 소유와 그 실현의 사회적 생산 요소의 사적 소유와 생산의 사회적 성격, 사적 세계적 성격이죠. 이 성격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달러로부터 나타나고, 예를 들면 달러는 한 나라의 화폐잖아요, 미국이라는. 근데 전 세계에 이게 기축 화폐로 작용을 돼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달러의 이자율은 달러로 나타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거를 고려하는 대상은 미국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로 고려를 해서 연준이 달러를 뭐 요번에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타겟으로 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치는데 그 기준은 미국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국가적 소유와 세계적 세계화의 모순이. 근데 저는 이거보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그거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의제 자본의 모순인데 뭐냐면 실물 가치를 대표하는 그 화폐가 실물적 자기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신제국주의는 2008년을 기여로 해서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 체계가 흔들렸고 이게 이제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따라서 지금 현재 이 체계가 흩어졌는데 새로운 이행기나 전망은 보이지 않으니까 새로운 대안은 보이지 않는 이행기다. 이렇게 되고 이행기라는 거는 전쟁이나 여러 가지 불합함이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모든 이행기 때 혁명기였다는 거죠. 이상입니다.